자, 외부 관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자,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자, 선물한 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물한 해지는 쉬운 개념이야.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 거래 시점에, 거래 시점에서의 환율을 미리 고정한 채권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한 해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외부적 관리 기법, 외부 관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야. 거래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든 외부 관리든 이렇게 용을 쓰는 거야. 이해되니? 자, 선물한 해지는 뭐냐면, 그 추후에 결제가 되는, 맞죠? 추후에 결제가 되는 그 결제 시점의 환율을 거래 시점에 미리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서의 환율을 자, 미리 고정한 채권인 거야. 그러니까 결제 시점 환율을 언제 결정해? 거래 시점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제 시점에, 그러니까 결제 시점은 무조건 추후의 시점이 될 거잖아. 맞아? 추후의 시점이 될 거야. 무조건 거래 시점이 먼저고 결제 시점이 나중이야. 맞지? 거래와 동시에 결제를 해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국제무역거래에서 그런 경우는 많진 않아. 맞아? 내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쌤 그 무역회사 3년 동안 있다가 항공회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대금 지급 절대 바로바로 안 해줍니다. 빠르면 한 달. 맞아? 한 달 안에 주면 감지덕지. 너무 감사해. 한 달 안에 돈 주면. 보통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까지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이 환노출로 인한 그 손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거래 시점에 이제 거래 시점 시기에 3개월 후에 결제한대. 그러면 3개월 시점에 결제할 그 환율의 값을 미리 정해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정해놓은 값보다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가 있지. 실제 환율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리 설정한 환율대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이런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게 바로 선물한 기법의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시가 아닌 만기일. 만기일이 바로 뭐야? 만기일. 만기일이 바로 거래 시점이야. 만기일이 거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죄송해요. 죄송. 결제 시점이 만기일이야, 만기일. 실제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A기업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자, 거래 시점은 지금인데 자, 결제 시점은 3개월 이후야. 맞지? 자, A기업의 현재 환율은 자, 거래 시점에서의 환율은 1,000원이야. 근데 결제 시점에 3개월 후가 결제 시점이잖아. 결제 시점의 환율에는 1,25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이때 결정된 환율에 의해서 이제 대금 금액이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자, 3개월 후에는 근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예상된 수치보다 더 뛰어오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1당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고 한다면 어때?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돼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이 된다면 8억 원이 돼서 큰 손해를 보게 돼.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기업은 이러한 확률적 이익에 기대해서 기업 운영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지하고 싶어 해? 이 경우를 해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업은 무조건 손해를 안 보려는 기업 전략을 펼친다는 거야.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환율이 1200원이 선물안을 매도하면 3개월 후에 수출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2억 원을 어때?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결제 시점에 적용될 환율을 거래 시점에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맞지? 채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채권 거래를 하는 이유는 뭐야? 채권 거래를 하는 이유는 채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차용증이잖아. 맞지? 거기다 거래 조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어때? 자, 확정적으로 그 금액을 받고자 이렇게 채권으로 거래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고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선물한 해지다. 자, 근데 선물한 해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자, 그렇지. 이러한 식의 환위험은 자, 제거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환율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동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익, 그것은 바로 뭐야?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200원의 고정 환율로 선물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매도 금액을 받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1,200원에 해당되는 환율의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15억 원의 금액을 15억 원, 즉 원래 금액보다 3억 원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아? 환율이 올라도 원래 정해놓은 환율로 무조건 거래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대?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대. 즉 통화 옵션 해지는 이 선물한 해지 기법에서의 해지를 가져가면서도 어때? 이익의 기회는 살리는, 맞아? 즉 선물한 해지의 상위 호환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엇이? 그렇지. 그게 바로 통화 옵션. 옵션 거래를 말하는 거야. 옵션 거래. 맞아? 만약에 옵션 거래를 하게 되면 선물한 해지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가져간과 동시에 환율이 오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의 기회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맞아, 일석이조의 찬스가 바로 통화 옵션 해지라는 거야. 자, 통화 옵션이란 자,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야, 통화 옵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만기일에 정해진 환율로 자, 매입을 하거나 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바로 통화 옵션 거래래. 됐어?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하고,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하고, 자, 매도 청구권을 가지는 옵션을 풋옵션이라고 해요. 맞아? 자,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자,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되는 상품이므로, 자, 콜옵션은 언제 이익을 얻게 되느냐? 환율이 상승했을 때. 맞지? 매도 청구권인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각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 서로의 이익의 발생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자, 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각각 환율 상승의 위험과 환율 하락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대. 자,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대. 맞지? 얘는 어때? 선택지가 하나야. 무조건 선택지가 하나야. 선물한 거래는 무조건 정해놓은 환율의 금액으로 무조건 그 결제일에
결제만 할 수 있을 뿐이야. 맞아? 이걸로는 그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자 그런 위험 관리만 가능할 뿐이야. 맞아? 예상치 못하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얻을 수 없어. 이해되지? 맞아? 무조건 정해진 예상된 금액만 딱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예상과 다르게 환율이 오를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자, 예시를 보자.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 대가로 자,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자,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대. 자, 이것을 위해서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무엇을 지급해야 된다? 자, 경제지문에서 프리미엄은 무조건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 알겠어? CDS 프리미엄 지문에서도 CDS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이 바로 뭐야? 수수료의 개념이었잖아. 수수료. 알겠어? 금융상품 이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야. 수수료의 금액. CDS 프리미엄에서 CDS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료라는 맞지? 그 리스크 관리에 의한 수수료였던 것처럼 옵션 프리미엄도 이런 상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해당 그 거래자들에게 그 얻게 되는 그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어. 자, A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 그렇지.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3개월 후에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만약에 옵션을 행사를 했어. 맞지? 자, 여기서 그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에 풋옵션을 매입하면 풋옵션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 청구권을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 청구권인 풋옵션을 매입을 하면은 3개월 후의 환율에 따라서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옵션을 행사하는 거야. 맞아? 12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무조건 1200원의 확정 금액으로 어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근데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수료를 차감해야 돼. 어때? 달러당 10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 노출 금액이 100만 달러였지? 100만 달러에서 10원을 곱하면 어때? 100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가게 돼. 그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며 자,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 만약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면은 손해 금액이 8억 원이니까 4억 원의 손해잖아. 근데 여기서는 옵션 수수료 1000만 원만 낭비하면은 자, 위에서 언급했던 선물한 해지 기법보다 1000만 원 적은 금액의 확정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만 보면 손해일 수가 있어. 어차피 수수료 나가니까 이거 수수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만약에 환율이 1500원보다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맞지? 변동된 환율 그대로 거래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어. 그럼 15억을 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은 자, 그 선물환 해지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맞죠? 선물환 해지에서 적용된 고정된 그 환율 값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자, 옵션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수수료만 차감하는 개념이라 볼 수가 있고 이 통화 옵션은 자, 선물환 해지에서의 그 고정된 예상 금액을 그대로 가져감과 동시에 무슨 기회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야? 환율이 올랐을 때의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순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이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뭐라고 했어? 외부 관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했어. 파생 상품. 맞아? 자, 이런 파생 상품 총 3개야. 선물한 해지를 선물거래라고 해. 선물거래. 알겠어? 선물거래라고 해. 이 선물거래는 이제 그 파생 상품 거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데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인하될 것이다,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예상을 해가지고, 맞죠?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선물 거래 상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들 뭐 많습니다. 곡물 가지고 곡물 선물 거래도 있고요. 선물 거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거는 야바위예요. 야바위.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야. 가위바위보 게임이야. 맞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거래 금액이 커가지고 순식간에 막 몇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맞아요? 이거에 빠져가지고, 맞죠? 지금은 연락이 끊긴 내 친구 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절대 선물 거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통화 옵션 거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뭐도 있다? 자, 금리 수합 상품도 있다. 금리 수합. 자, 금리 수합까지 공부하시면 파생 상품 3종 세트를 다 공부하는 건데, 자, 이거는 나중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맞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옵션과 풋옵션이 이게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는 개념이야. 이거 처음에 진짜 헷갈리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문제 풀어줘. 알겠지? 오늘 중으로 관련된 콜옵션과 풋옵션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 풀어주면 되는데, 이 문제 꼭 풀어야 된다. 오늘 중으로. 알겠어? 자, 오늘 지문 나갔으면 13번 문제 오늘 중으로 꼭 풀어줘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이사 결정 패스할 거고요. 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별표 2개 해주세요. 하도 요즘에 전세대출 사기 되게 많고 그러죠? 맞나요? 난 남 얘기인 줄 알았거든. 전세대출 사기.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11월.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아무튼 간에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아무래도 올해는 그 법률 지문보다는 경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경제 지문이 지금 1월 달서부터 제가 경제무세 계속 경제 지문 나올 거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지문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 자, 로렌츠 곡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맞죠? 쉽게 좀 독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격차, 계층 간 소득격차와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이다. 자, 그렇죠. 자,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워진 건 맞습니다. 맞죠? 뭐 적어도 여기에서 뭐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근데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밥도 굶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 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뭔가 볼 수 있는 지표나 지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자, 소득 불평등 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할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소득 불평등 그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소득 불평등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어렵지 않은데 제가 간단하게 구조화를 시키고 있을 테니까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서부터 해가지고 쭉,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30초 뒤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약간 사회문화 지문 같지 않아? 사회문화 지문? 맞아요? 사회문화 문제, 집에 간다고? 아, 왜? 알았어, 알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약간 사회문화 문제 같지 않아요? 사회문화? 사회문화? 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그거 6평 그거 신청했어요? 내일까지 신청이죠. 학교에서 신청했죠. 선택 과목 신청. 아니, 학교에서 6평 너희들 학교에서 볼 거 아니야? 뭐 학원에서 보는 사람 없겠죠. 학교 다니는데 굳이 학원에서 보는 미친 사람 없죠. 다 학교에서 봐야 되겠죠. 학교 선택 과목 조사나 이거 신청 받지 않아요? 지금 막? 아직 안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건 좀 다르나? 학원에서는 내일까지 신청 마감인데 모레까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무튼 조만간 학교에서 그 뭐지? 선택 과목 신청 조사할 겁니다. 뭐 엄매 화작 중에 뭐 할 건지, 과탐 사탐 중에 뭐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조사할 거거든요. 뭐 그거 이제 하면은 이제 6평이 왔다라는 게 실감이 될 텐데 6평이 하루 밀렸잖아, 맞지? 근데 하루 밀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죠? 맞아? 그러니까 하루 밀렸다고 어그로 끌고 다니는 애들은 그냥 손절하세요. 맞죠? 하루 밀렸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 지금 현역이라서 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막 내신 기간이고 하니까 막 정신도 없고 막 이러잖아. 교실 어수선하고 이러잖아. 맞지? 자, 이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현역이 대학 가려면 진짜 분 단위로 시간 쪼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건 알아. 쉽지가 않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 5월 달에 엄청 때려박으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 7시쯤 딱 가가지고 아침에 독서지만 한 두세 지문 딱 털어주고. 맞지? 너무 꼰대 같나요? 맞죠? 아,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4월달, 5월달 2달 동안 있는 자 집중력 없는 집중력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조건 6평대 3 이상 무조건 들어야 돼요. 국어. 알겠어?
어떤 식으로든 3 이상. 알겠어? 뭐 저 선생님 저 3평 5등급 나온대요. 아니야. 무조건 6평 때는 3 이상 나와야지 정시 가능성이 생겨. 알겠어? 막 근데 3 이상이 돼야지만 정시 가능성 있고 2 이상 돼야지, 맞지? 그래야지 인서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애매하게 막 3, 4 라인 걸쳐놓고, 맞지? 선생님 뭐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희망 없어요. 알겠어? 3, 4, 5 라인 이렇게 그 애매하게 등급 걸쳐놓고 선생님 방학 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죠?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다른 애들은 방학 때 노니? 다른 애들은 방학 때 휴가가? 다른 재수생들은 방학 때 막 뭐 괌 같은 데 갔다 옵니까? 안 그래요. 반수생 끼고 하면은 개빡세지니까. 자,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6평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4월달, 5월달이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수능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클리닉이나 이런 거 밀리지 마시고, 맞죠? 꾸역꾸역 다 하세요. 알겠죠? 제 말 꼭 믿으시고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로렌츠 곡선이래. 자,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해서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래.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할 경우 로렌츠 곡선은 다음 그림의 점선과 같이, 자, 기울기가 1인 45도에, 맞죠?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자, 구조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프 한번 그리면 다 이해가 끝나. 알겠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같이. 자,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A 사회하고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 중 소득이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자, 나라는 어느 나라죠? A 나라인가요? A 사회인가요? B 사회인가요? B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맞죠? 자, 특정 지점. 예를 들어서, 자, 이 80% 지점이라고 볼게. 대충 80% 지점. 자, 인구 누적 비율의 80%, 인구의 80%가, 자, B 사회에서는 어때? B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자, 소득 80% 인구가 전체 소득에 어때? 예를 들어서 20% 정도밖에 소득을 가지지 못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맞아? 자, 같은 80% 비율을 따져봤을 때, 자, A는 어때? A는 50%가 조금 낮구나. 조금 높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여기를 50%라고 봐야 되겠다. 여기를 대충 50%라고 했을 때 A를 조금 잘 그려야 되겠다. A의 기울기를 한 요 정도로 표시해야 되겠다. 요 느낌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이 80%에 대응되는 A 사회의 소득 누적이 한 40%라고 해볼게. 무조건 50%보다 낮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인구의 80%가 차지하는 소득이 B 사회에서는 어때?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은 2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만큼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거야. 자, A 사회 같은 경우에는 80%에 대응되는, 자, 인구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남은 20%의 인구가 전체 사회의 60%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맞지? 어찌됐든 간에 A하고 B 사회에서의 소득은 지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뭐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이 완전 균등선 아래에 기울기를 형성하는, 자, 로렌츠 곡선을 형성하는 사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소득이 불평등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프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그리겠죠? 자, 여튼지 간에
자,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A 사회보다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첫 번째에서 A보다 B가 소득 불평등이 크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렌츠 곡선의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진위계수이다. 진위계수. 자, 진위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자,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진위계수에서 자, 진위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진위계수는 자, 진위계수를 이제 x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0과 1 사이에서 이 진위계수 x의 값은 정해지고요. 이 진위계수를 구하려면은 자,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자,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삼각형 전체의 면적을, 빗금치 삼각형 전체의 면적을 자, C라고 할게. C. 맞아? 자, C는 완전 균등선 아래의 곡선의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의 값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은 무슨 뭐 절대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C라는 면적값이라고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자, 각 해당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선 아래 지점과 해당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자, 기울기 위의 값의 면적의 값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자, A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의 값이 요 지점이라고, 이 빗금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B 사회, B라는 자, 로렌츠 곡선을 가진 사회의 면적값은 이 완전 균등선 아래의 요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진위계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C, 면적 C. 자, 면적 C에서 이 면적 C에서 완전 균등선 아래의 A 면적 또는 C분의 B 면적.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이 C 면적의 값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하고 B는 무조건 1 이하의 값이죠. 면적의 크기 값이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의 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전체 면적보다 면적의 크기가 작잖아. 맞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면적과 B 면적은 반드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서 이 해당 C분의 A 면적 혹은 C분의 B 면적을 나타내는 진위계수는 무조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직관력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냐, 이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맞지? 자, 이 값이 뭐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거야? 1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거야. 맞아? 이 값이 뭐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수록 이 사회는 평등하다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자, 볼게요.
이 해당 진위계수의 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야? 이 해당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해당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전 균등선보다 멀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완전 균등선보다 멀어지는 경우. 가령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봅시다. 완전 균등선 대충 이렇게 있고, 자, 어떤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선보다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어. 맞아? 그래서 전체 면적이 요 정도인데, 전체 면적에 가까운 크기만큼의 로렌츠 곡선의 면적 크기를 자, 보여주고 있는 이 사회 그래프 곡선이 있어. 이 사회 그래프 곡선은 이런 느낌인 거야. 인구 누적 비율, 여기까지가 95%야. 인구 누적 비율 95%의 인구가 전체 사회의 한 10%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의 인구가 90%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해당 로렌츠 곡선이 이 완전 균등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어때? 그 사회는 더럽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됐죠? 뭐 여기서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자, 요 정도면 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소득 점유율이란 무엇이냐? 전체 인구의 총소득에서 각 분위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도식화만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식화만. 알겠죠? 자, 이거 도식화 시킬 건데, 자, 그래프 마저 정리하시고, 자, 그래프 이제 지울 겁니다. 자, 근데 그래프 지워도 되겠죠? 이해됐으니까. 자,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이거는 뭐 이건 가볍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분위, 소득 분위. 이거 너희들 이제 대학 가면 많이 들을 거야. 너희들 이제 대학 가면은 국가장학금이란 걸 받게 될 거거든. 맞아? 그 국가장학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가장학금을. 맞아? 전 옛날 사람이라서 국가장학금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여튼지 간에 최근에 생긴 것 같더라고. 최근이라고 해봤자 한 10년 전인 것 같아. 10년 전에 생긴 것 같아. 자,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킨다. 자,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리한 후 10등분을 하고, 자,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그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도식화 시켜주면 되겠죠. 10분위 분배율.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100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맞아? 돈을 제일 잘 버는 가구부터 제일 못 버는 가구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한 다음에, 맞자?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한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를 1분위, 11등부터 20등까지를 2분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의 분위로 나눈다는 거야. 맞지? 10개의 분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한다?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자, 이랬을 때 10분위 분배율,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2보다 클 수 없다. 자, 이것이 클수록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값은 근데 반드시 2보다 클 수가 없대. 왜 2보다 클 수가 없을까? 잘 봐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때 기준값은 뭐냐면,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을 때를 기준값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불평등 지수가 없죠.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그 가구로 이루어진 그 집단은 불평등할 이유가 없어. 평등한 상태라는 거야. 평등한 상태라고 한다면, 맞죠?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맞지? 전체 소득의 몇 %겠어? 40%겠지? 맞아? 그렇다면 평등한 그러한 똑같은 사회에서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점유율은 몇 %겠어? 전체 소득의 20이겠지. 그러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야? 2야, 2. 이해돼? 그러니까 2라는 값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의 값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의 값은 바로 뭐야? 그렇지. 이거는 평등한 사회를 의미하는 거야. 소득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거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맞아?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대. 말이 있을 수가 없지. 맞지? 이해되시죠? 자,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5등분하고, 자, 10분위 분배율은 이제 10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고, 뭐냐? 5분위 배율은 5분위 분배율이야, 배율이야? 그냥 배율이네. 분배율이 아니야? 배율이네. 자, 5분위 배율은 이제 5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죠. 자,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이거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라. 자, 이 값은 무엇을 파악할 수 있기에 저렇게 공식화가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분위 배율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대. 이것은 크면 클수록, 자,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거야. 맞아? 10분위 분배율 값은 크면 클수록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값은 맥시멈 2가 될 수는 없다. 근데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 자,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 소득 불평등이 크면 클수록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의 값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죠. 맞아? 사회의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분자값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부모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절대적인 절대값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맞아? 사회가 불평등하면 불평등할수록.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5분위 배율이 6이라고 한다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6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절대값이 1이고 이게 6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맞아? 하위 20%의 소득이 1의 소득을 벌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6을 번다고 한다면 이 값은 6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 지수는 크겠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제 마지막 문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가 어렵대. 왜 하필 저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왜 하필 30이 아니라 40%지?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왜 하필 20%지? 10%가 아니라 20%지? 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 맞아? 뭐 그런 사람들 많겠지. 이에 대해 그 가브리엘 팔마 형님은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되는 중간 소득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요. 자,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며, 왜? 이 사이에 있는 11에서 60%에 해당되는 중산층은 소득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야. 중도층이야, 중도층. 맞아? 그래서 10%랑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서 분배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소득을 비교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 자, 팔마 비율의 값만 도식화시키고 끝냅시다. 팔마 비율. 자,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는 값이다. 근데 이 값은, 자, 상위 소득을 하위 소득으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개념은 뭐랑 유사해요? 10분위 분배율 값과 유사해요? 5분위 분배율 값과 유사해요? 그렇지. 이거는 5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의 값과 5분위 배율의 값과 전체적인 그 크기 대소의 크기 값은 같은 결을 유지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수치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수치의 차이는 있을 거긴 하지만 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독서 한 지문 털기에는 관세 못 텁니다. 이게 30분 동안 관세는 좀 털기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시간도 조금 애매해서 어떤 거? 어떤 거? 짧은 거 별 붙이라고 한 거? 연금? 아니,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봅시다. 잠깐만, 연금집. 좋은 의견이야. 아주 좋은 의견인데, 좋은 의견입니다. 자, 종용학습 사회의 다양한 연금제도. 자, 연금지문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지문. 자, 그럼 내용 좀 보자.
임차인? 아니야, 잠깐만. 자,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자, 문학 있죠, 문학. 문학 지금 다 받으셨나요? 교재는 다 받으셨나요? 문학 교재? 1부터 10까지만 맞아요. 1부터 10까지. 교실에서 바꿔도 돼요? 있긴 있어. 자, 만약에 이거 없는 사람. 지금 이거 못 받은 사람. 연계소문 1에서 10. 이거 못 받은 사람. 갖고 오세요. 자, 지금 생각난 건데 연계소문 1에서 10에서 마지막 초안가 지문, 연시조 작품 하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시조 딱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딱 연시조 하나, 그 가사 하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자, 고전시가 연계소문 파트 적용학습 파트 1에서 10으로 되어 있는 자, 이 교재 꺼내셔가지고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없으시면 이거 드릴게요. 20페이지. 20페이지. 문학 지문으로 환기시키자. 문학이랑 독서랑 같이 해요. 원래 수업 때는 문학 독서 같이 하고 이번 주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만 템포 엄청 좀 천천히 간 겁니다. 원래 템포 좀 빨라요. 선생님, 그럼 이번 주에 주간지 같은 거 없어요? 이번 주에는 지금 수특 독서랑 문학 투 트랙으로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풀어야 되는 수특 문제만 좀 꽤 됩니다. 오케이? 지금 풀어야 되는 수특 문제만 해도 좀 꽤 되죠. 지금 이번 주에 풀어야 되는 수특 문제가 그 고전시가 1에서 10에 해당되는 수특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세트 풀어야 돼. 수특 문제. 그리고 사회 지문도 최소한 어때? 6세트 정도는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간지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이번 주 숙제는 수특 문제만 풀어오는 게 숙제야.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지금 연계소문 주간지 보시면은 연계소문 그 문학 해설서 보시면 뒤에 수특 원문 문제가 있거든요. 오케이? 수특 원문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이거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자, 가사 하나 털고 자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작자미상에 초안가가 있어. 초안가. 자, 초안가는 출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기보다는 출제가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답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정리하는 느낌의 가사라고. 자, 토요일반에서 인트로를 좀 했는데 자, 일단 초안가를 볼게. 초안가에서 자, 초안가를 보면 여기 대봉투에 칠판이라고 되어 있는 여백 부분 있죠. 그 여백 부분에 자 조금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안가. 자, 이 질문은 이항 독해를 해주는 게 좋거든. 자, 초안가 첫 번째. 갈래. 자, 초안가의 갈래는 단가야, 단가. 자, 단가라고 들어봤니? 단가. 이 단가라는 게 바로 뭐냐면 단가. 잡가라고도 해요, 잡가. 오케이. 자, 일단은 뭐 판소리 연행 과정에서 판소리 연행 전에 부른 노래를 단가, 잡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판소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소리의 일종. 오케이. 판소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자, 내용을 보면은 초나라와 자, 한나라의 싸움을 소재로 한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나라하고 한나라. 자,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은 워낙 중국 역사에서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것을 모티브로, 맞지? 장기도 그렇게 제작이 된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의 체스라 불리는 장기는 초록색 말과 빨간색 말이 있죠. 그 초록색 말이 초나라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빨간색 말이 한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초나라의 왕, 초나라의 대표적인 장수는 누구? 유방이고요. 아, 항우. 자, 한나라는 이제 유방이죠. 한나라의 초대 황제는 이제 유방인데, 자, 알다시피 초나라의 항우는 엄청난 무력을 가진 무력해였어. 맞지? 여포급이었어. 여포급. 엄청난 무력을 가진 무력해로서 초나라의 번성을 이끌었고, 한나라의 지도자였던 유방은 평민 출신으로서, 맞지? 이 항우처럼 엄청난 힘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뭐 지능보다도 이제 유방은 이제 덕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모은 다음에 한나라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 두 나라가 충돌을 해 가지고 결국엔 누가 이겨? 한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초나라 장수들은, 항우는 유방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그 싸움을 아주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는 글들과 문학 작품이 많지만 실제로는 한나라가 초나라를 그냥 압살했습니다. 압살. 군대 자체의 규모가 상대도 안 됐어.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가 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전쟁 상황을 보면은, 자, 이 작품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초나라 군대가 요 정도 규모였다고 한다면, 자, 한나라 군대는 자, 초나라 군대를 둘러싸고도 몇십 겹으로 둘러싸고도 남을 정도로 군대의 수적 차이가 압도적으로 컸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잖아. 북쪽에서도 한나라 군대,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막 한나라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 애들은, 맞지? 얼마 남지 않는 초나라 군대 애들이 사기가 꺾이도록 막 동서남북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초나라 군대의 노래를 불러. 맞아? 초나라 군대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대놓고 들리도록 초나라 군대의 노래를 불러. 이 노래를 들은 초나라 애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돼? 우리 다른 초나라 애들이 항복해가지고 한나라로 투항을 했구나. 투항을 해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그게 바로 무슨 사자성어야? 사면초가의 개념이야. 사면초가. 이러한 식의 유명한 사자성어의 고사가 될 정도로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전쟁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자, 한나라가 초나라를 압승하는 구도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싱겁기 그지없는 역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 노래는, 맞지? 자, 이 노래의 발화자, 청자는 마치 판소리의 연행자의 서술자의 역할로서 외부 이 작품의 화자는, 다른 색깔 펜으로 해야 돼. 이 작품의 화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판소리의 형식으로 자, 말을 건네는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화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화자는 이 상황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맞지? 이 초나라 군대에게 말을 건네는 그 목소리도 등장을 하고요. 맞죠? 그리고 이 상황에 이입을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노출하는 부분도 보여주는데, 마치 이러한 서술법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시라기보다는 그 고전 산문에서의 서술자의 역할과 비슷한 포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것은 소설자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에서의 화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판서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의 내용에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일단 도식화를 시켜놨어요. 자, 동그라미하고 네모로 도식화를 시켜놨죠. 자, 이 작품은 도식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파악할 수 없다기보다는 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이거는 조금 복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자, 만고 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초나라하고 한나라의 승부를 들어보소. 자, 지금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맞지? 이 작품의 화자는 판소리의 형식으로서 말을 건네는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여기서는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렇지, 관객들을 대상으로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애초에 이 노래가 판소리에서 파생된 가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판소리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공연하는 게 판소리잖아. 자,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자, 이 동그라미 표현은 어때? 뛰어난 용맹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항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맞지? 자, 순민심은 이제 민심을 따르는 것으로서 유방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결국에 승부의 결과를 스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 결국에는 항우를 누르고 유방이, 맞아? 중국 통일했기 때문에, 초안승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 항우에 관련된, 초나라 군대에 관련된 인물들이나 표현들은 다 동그라미로 도식화를 시켰고요. 자, 유방 또는 한나라 인물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네모로 도식화 시켰으니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패공, 항우의 유방의 유방. 자,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사나의 신면 매복하고, 자, 큰 진지를 둘러치고, 자, 초패왕, 항우죠, 항우를 잡으려고 할 때, 자, 천하병마 도원수, 군대를 지휘한 도원수로서 그냥 대장군이라고 보시면 돼. 맞아? 즉, 누구의 대장군? 어느 나라의 대장군? 그렇지, 한나라의 대장군. 한나라의 대장군은 표모걸식을 했던 한신이라. 자, 표모걸식이라는 이제 고사는, 자, 이 한신이 젊었을 때 뭐 이러한 그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표모걸식이라는 고사의 주인공인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어느 나라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렇지, 한나라를 지휘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누구를 잡으려고 할 때? 항우를 잡으려고 할 때. 항우라는 게 초나라 왕을 잡으려고 할 때 한나라 군대의 대장군은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었다. 자,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장대에 높이 앉아 많은 천병만마, 수많은 군대를 호령할 때, 지휘를 할 때, 자, 오강은 1천리요, 팽성은 500리라. 즉, 지금 이 한신이 지휘하고 있는 한나라 군대가 어때? 오강부터 팽성까지 이 500리, 1000리를 가득 채울 만큼 군대의 숫자가 많았다, 이런 의미예요. 맞죠? 그 거리에 거리거리 복병도 세워두고 두루두루 매복도 시켜놨다라는 거야. 맞지? 자, 유사한 표현의 방법, 유사한 문장의 반복이기 때문에 대구법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대구법은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옆으로 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구법은 항상 두 가지 패턴으로 봐야 돼, 얘들아. 첫 번째 패턴은 자, A하고 B, 하나의 행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두 개의 행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패턴으로 반복되거나. 알겠어? 양옆되고 위아래 되고. 알겠어? 자,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어. 자, 됐어. 계속 보자. 9번째 구절부터. 잔꾀가 많은 이좌건은 자, 촉폐왕을 유인하고 항우를 유인하고 자, 산을 잘 놓는 자, 이거는 해석이 유의해야 돼. 계산을 잘하는 마치 계략을 잘 짜는 장자방은 자, 계명산 취하월에 자, 시간적 배경이죠. 자, 옥퉁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할지. 자, 이 고사는 자, 이 내용은 사면초가 고사에 관련된 표현이야. 맞지? 그러니까 산을 잘 놓다라는 것은 계산을 잘하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전략에 능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전략에 능한. 맞아? 사람 심리나 전략에 능해가지고 맞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전쟁에서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식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대편의 군대를 와해시키는 전략을 써가지고 상대방의 기세를 꺾었다라는 거야. 이 장자방이라는 애가. 뭐 여튼지 간에 때는 마침 어느 때뇨. 어느 때겠느냐. 구추상명 깊은 밤에. 자, 이것은 이제 시간적 배경에 관련된 표현인데 자, 이 구추상경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계절적 배경은 언제겠어? 추니까 가을이겠죠. 가을.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겠어? 삼경이니까. 삼경이 몇 시야? 외웠잖아. 삼경이 대충 몇 시야? 5시. 밤이잖아, 밤. 맞아?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삼경이잖아.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늦은 밤이잖아. 늦은 밤. 알겠어? 5시를 깊은 밤이라고 하니? 자, 계절적 배경은 가을.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자, 아무튼 시간적 배경을 따질 때는 계절적 배경 혹은 시간적 배경 둘 중에 하나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자, 외기러기가 슬피 울어. 자, 외기러기. 여기서 외기러기는 객관적 상관물, 객상으로 쓰이고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이 아닌 자연물이 주어로 제시된 뒤에 그것에 대한 서술어가 감정에 관련된 수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감정이입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감정이입이 쓰였다 안 쓰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누구의 감정이 이입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누구의 감정이 이입됐을까? 근처에서 찾아야 돼. 근처에서. 객의 수심을 돋워주고 여기서 객, 나그네의 수심을 돋워주고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다면 여기서 외기러기는 누구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그렇지. 초나라 군대의 병사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항상 자,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 쓰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입된 감정은 근처에서 찾아라. 근처에서. 알겠어? 자, 변방만리 사지 중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자, 지금 화자가 누구를 청자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초나라 군사를 청자로 설정을 해가지고 자, 말을 건네는 대상의 초점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건네고 있었어? 독자, 관객들을 대상으로 말을 건네고 있다가 자, 여기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 그렇지. 별표 3개 박아놔.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초점하에 대상이 변경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여러분 요즘 그 문학 출제가 되는 그 개념어 중에서 초점화라는 개념이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초점화는 그냥 쉽게 말해서 객체예요. 객체. 알겠어? 자, 객체야, 객체. 소설에서 초점화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맞지? 내면 서술이 이루어지는 인물을 의미하고 시에서 초점화가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원래 지금 처음에 화자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가 지금 어때? 이 작품 내부의 인물인 군사라는 초나라 군사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초점화 대상이 지금 변경되고 있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 자, 너의 패왕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테라.
호생오사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만은 너희는 어이하여 저리 죽길 바라느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이 부분에서 수특은 독자에게 자 말을 건네는 것으로 자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특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독자에게 그 화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좀 이 올해 수특이 조금 이상한데, 자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정모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수특 해설 따라갑시다. 일단은 자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범주화가 되는 대상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너희는 어이하여 저리 죽길 바라느냐. 자 이건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제 한나라 장수가 초나라 군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맞지? 근데 수능특강은 서술자가 잠깐만, 수특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가정 잠깐만, 독자에게 독자가 아니라 죄송, 서술자가 초나라 군사, 죄송해요, 수특은 서술자가 초나라 군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한나라 군사가 초나라 군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맥락이 해석이 되지만, 수특 해석은 서술자가 이 초나라 군사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가정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 없으시길. 자, 보겠습니다. 자, 철갑을 고쳐매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주체는 누굴까? 철갑을 갑자기 고쳐매고 날랜 칼을 빼어드는,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주체. 한나라 장수일까? 아니면 초나라 그 군사일까? 초나라? 자, 이거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알겠어? 자, 이게 좀 헷갈려. 자, 한나라예요. 초나라가 아니라.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자, 청금같이 중한 몸. 이건 뭐야? 초나라 군사들이 전장 거문이 되겠구나.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은 혼이 되겠구나. 즉 한나라 장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전의를 다져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시작하기만 한다면 초나라 애들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되겠구나에서 구나라는 그 감탄형 종교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영탄법이겠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정서는 뭐겠어? 안타까움이겠죠. 안타까움. 오케이? 자, 초나라 군사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오케이? 자, 영탄법 옆에 안타까움, 초나라 군사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오파여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목매어 울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말은 누구가 주체가 되는 거야? 초나라 군사가 주체가 된 표현이겠지. 자,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자, 여기서 나는 초나라 군사가 주어가 된 거야. 내가 평생 원하는 것은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 고향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불행이 어떻게 된 거야? 패망했어. 한나라 군대에게 짓밟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 살아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보며 초강 백성을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 서울법. 자, 전전반층 생각하니 8년 풍진이 다 지나고 정막사창 빈방 안에 너희 부모 장탄수짐 어느 누구나 알아주리.
자, 이 부분은 다시 누가 누구에게? 자, 이 부분은 25번부터는 한나라 장수가 누구에게? 초나라 군사에게, 자, 초나라 군사에게, 자, 회유를 하는 그 부분이라 볼 수 있어. 25번 구절부터. 자, 너희 부모님이, 자, 야, 너희들이 이렇게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너희 부모님의 이 비통한 심령은 누가 알아주겠느냐. 자, 은하수 오작교는 1년 1차 보건만은, 맞지? 견우와 직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맞자? 까마귀 까치새끼들이 이제 오작교 만들어져가지고 1년에 한 번쯤 보죠. 맞아? 그걸 칠성날 보잖아. 근데 너희들은 어째? 대조가 쓰이고 있죠? 얘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보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연보는 못 보느냐. 그렇죠. 가족들이랑 집에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족을 못 보는 상황을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초진중 장졸들아 고향 소식을 들어보소. 자, 남국록초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자, 어려운 그 한자어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그 해석들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희들 부모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하염없이 좀 기다리느라 좀 늙어가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자, 마치 한산낙목처럼 너희들의 옷을 지어서 넣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 전반적으로. 자, 가족들, 그 초나라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언급을 하면서 얘네들을 지금 회유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너희들의 아내는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이마 위에 가액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너희들이 언제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망부석이 될 지경이다 라는 거야. 자,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따라 짖어 울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서 밤낮 없이 슬피오니 어미간장이 다 썩는구나. 자, 너희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너희들의 아내는, 자,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남산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마. 너희들이 떠나온 고향가에 있는 밭은 누가 갈겠으며. 지금 초나라 군사들이 이제 떠나온 고향의 밭들은, 맞아? 젊은 장병들이 다 군대에 동원됐기 때문에 밭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밭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맞아? 이웃집의 비순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하겠느냐? 뭐 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자, 첨정고 바라보며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왕이 관우하사 불상군 하오리라. 그렇지. 자, 다행히도 우리가 모시는 왕이 유방, 관우 아주 제너러스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을 하면 죽이진 않을 거래. 맞아? 자,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 것이냐. 자, 이건 여기선 또 서술자의 목소리죠. 자, 서술자의 목소리예요. 자,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면서, 자,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포인트는 주체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주체 해석. 맞죠? 자, 초안가가 출제되면은 이 주체 해석으로 변별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만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진주사 1분 안에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장진주사는 뭐냐면 그런 거야. 2차 가자 이거야. 2차 가자. 맞아? 2차 가자. 인생 뭐 없다. 2차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어. 그래가지고 재밌게 막 술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정철과 같은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잔 더 하자. 야, 안 돼. 피곤해. 나 내일 출근해. 뭐 출근? 야, 인생 뭐 있어? 우리 어차피 죽으면, 맞아?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 지금 안 즐기면 언제 즐기냐. 맞지? 한 잔 더 하자. 이 내용이야.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꼭 꺾어서 산 놓고 무진 먹세 그려. 이 몸이 죽은 이유면, 맞지? 맞아?
이렇게 화려한 장례를 치르나, 이렇게 화려한 장례를 치르나, 이렇게 초라한 장례를 치르나, 죽으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잔 먹자고 하면 누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때? 지금 한 잔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잘 보세요.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사설시조는 연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연계 가능성 없으면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소재와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자 그런 다른 사설시조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보면은 작년 수능에 진짜 1분만 하고 끝낼게. 작년 수능에 보면은 얘들아 간민가 나왔잖아. 간민가라고 해가지고 자 탐관오리의 수탈에 못 이겨서 막 빤스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의 가사가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으로 연계돼서 나왔고, 나라는 사설시조가 나왔는데, 나라는 사설시조는 A랑 B라는 화자가 있어. A라는 화자가 연못에서 물고기 잡는 아이들에게 말 건네. 애새끼들아, 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내 사랑하는 님에게 조금 전달해 줄래? 라고 화자가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아이들이 어때? 아, 우리도 너무 할 게 많아서 바빠서 네 부탁 못 들어줄 것 같아. 미안, 쏘리, 거절. 이런 식의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된 게 나 작품으로 나왔어. 작년 수능 풀어본 애들은 알 거야. 근데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그 해년도 수능 특강에 있었단 말이야. 맞아? 화자가 기록이에게 말을 건네. 야, 기록이 새끼들아, 나 지금 외로워 죽겠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 나 지금 외로워 죽겠다라는 내용을 내 님에게 좀 전해줄래? 라고 했더니 기록이 새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야,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부탁 못 들어줄 것 같아. 쏘리 미안.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연계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두 개의 작품이 다 연계될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자 사설시조는 이 구조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와 형식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오케이? 자,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 받아가세요. 보조자료. 자, 사회 그 구조도 있죠. 구조도 자료 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어휘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화작러. 자, 화작러 나와서 자, 화작러 나와서 화작러만 나와서 주간지 받아가세요. 주간지. 문자로 좀 한 번 더 날려줘. 알겠지? 문자로 한 번 날려주고. 너 엄매 아니야? 화작 한 번 더 가져가봐. 자, 기다려봐. 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대기. 잠시만요. 맨소라. 맨소리 왜 잔뜩 또 힘이 빠져가지고 왔어? 영상? 잠깐만.